지금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규제 또는 세제로 뭐 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동안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이 있어야 말하자면 살 집들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정부하고 민간이 이제 공급량에 대한 예측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년과 내후년에 3만 8천 채 그리고 5만 5천 채 정도 공급이 있다, 충분하다 하는 반면에 또 민간 쪽에 뭐 전문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2만 1천 채 그리고 후년에는 더 줄어들어서 1만 2천 채 이렇게 상당히 공급 전망이 낮다 이렇게 봐가지고 양쪽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감소를 할 겁니다. 그거는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한 거냐 그리고 정부는 공공주택의 입주도 다 계산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주택의 분양이 2015년도에 정점이었고요. 그냥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52만 세대 정도 분양했고 그다음 46만 했고 그 이후에 33만 분양으로 30만 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3년 차에 준공된다고 생각하면 2018년도 분양이 2021년도에 준공되게 되는 건데요. 2018년도 분양이 30만 대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당연히 감소를 하죠. 근데 반대로 올해는 44만 분양 예정이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정비 사업이 사상 최대 물량이거든요. 그럼 환산하면 2023년 또 사상 최대 입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양 플러스 3년이 그 변동성이 높아진 거는 불편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현재의 입주 물량 자체가 지난 10년보다는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공급량이 적지는 않은데 다만 서울시는 아파트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시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다 보면 확실히 뭐라 그럴까 그냥 아무리 입주가 되더라도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부족하거든요. 경기도가 주택 보급 정도가 우리나라 거의 꼴등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앞으로 상당한 주택 공급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10에 대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투자 수익 다주택자의 투자 수익률을 환수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 정책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80을 만약에 안정화시키려면 이제 풍성한 공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급 부분은 앞으로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린벨트 이제 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서울시는 일단 굉장히 반대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좀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견해가 어떠세요? 저는 뭐 해제해서 공급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가 지금 현재 주택이 건설되는 그런 주택용 택지는 결국에는 LH와 뭐 이런 지자체가 신규 택지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개발이 되고 집이 지어지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구도심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있고 요즘 좀 화두가 되는 거는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컨버전하는 게 있거든요. 용도 변경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인데 주택으로 바꾸겠다 주택용지로 그 땅이라는 게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유휴지 같은 거를 그냥 주택으로 지으면 또 순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택지가 지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택지가 지정돼야지 주택 공급하는 기반이 쌓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신규 택지 지정은 MB 정부 끝나가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거는 그냥 1제곱킬로미터, 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지정 안 한 거죠. 14년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하고 17년 말까지 신규 택지 지정 안 하겠다고 한 그대로 박근혜 정부 때는 신규 택지 지정 아예 안 했고요. 그게 지금 후속으로 오는 겁니다. 레깅으로. 집 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디다 지어야 됩니까?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다는 건데 이쪽은 규제 중이니까 말 그대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 19년에 3기 신도시가 등장을 했죠. 3기 신도시 등장이 18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2018년도에 9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신도시 1개 반 사이즈만한 택지 지정이 있었고요. 작년은 얼마냐면 25제곱킬로미터로 신도시 4개 사이즈 지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정이고 이 정도 지정은 과거 MB정부 때 했던 보금자리 지정 규모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택지 공급이 계속 되어야지 주택 공급이 그 기반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분위기가 공급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린벨트든 컨버전이든 이제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택 공급 기반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얘기하면은 뭐 언제 지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전 청약 같은 걸 도입해 가지고 그 수요를 좀 분산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나왔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택지 신도시 이런 것들은 앞으로 5년 8년 이상 걸리는데 거기서 뭐 50만이 지어진다면은 그 분양 시점을 한 번에 그때 50만 다 분양하는 게 아니라 뭐 5만 계속 쪼개서 매년 사전 청약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9,000호가 아니라 3만 세대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인 분양이죠. 가상의 그 실체는 좀 이따 오지만은 내년에 분양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흡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 때 공급을 많이 했던 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가격을 갖다가 하락하거나 유지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됐듯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으니까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은 또 몇 년 후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집을 사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또 집이 그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그 뭐 수요 공급이나 택지 공급에 저는 택지 수급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거의 선행 지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 안정화 시기는 거의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계의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지금 소득으로 집을 산다는 이런 게 아니라 대출 받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계 유동성을 억제하는 정책을 잘 썼다면은 가계 신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어야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둔화되어야 되는데 가계 유동성 둔화 속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딘가 뚫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국자들이 거기 어딘가 뚫린 게 뭔지를 찾아내고 뭐 이런 게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금융기관은 어차피 대출 규모를 늘리면 그게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스스로 그걸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정책이 빈틈이 없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적극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그 회수 시스템 그리고 주택 공급 그리고 유동성이 원천인 가계 신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 두 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고요. 요 가계 신용에 대한 관리는 좀 아직은 덜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게 된다면은 사실상 거의 뭐 진짜 현저한 수준의 주택 가격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계 신용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하겠다고 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당분간 몇 년은 사실상 지금 정도의 저금리,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일단 유동성이 그러면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계 신용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늘어나는 환경과 가계가 유동성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건데요. 장기 저금리가 유지가 되는 거는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그 코스트 오브 뎁 떨어지는 거여 가지고 기업 활동하기 용이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계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기업 얘기고 가계 입장에서는 결국 가계 신용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가계는 미안한데 너네가 돈 빌리면은 가만 보니까 가계 신용이 다 부동산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가계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내가 좀 잠글게. 이런 양호한 그 우호적인 대출 조건은 기업으로 가서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자산 배분의 그 물꼬를, 그러니까 유동성의 물꼬를 저쪽으로 틀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안 하니까 그 연준도 유동성 함정 빠진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풀었지만 다 채권과 주식으로 갔잖아요. 실물로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로 연준이 엄청난 그 뎁을 일으켰지만,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켰지만 직접 대출을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제 소위 로빈후드들이 가게가 돈 받아서 주식 사고 뭐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교통 정리는 필요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로금리라고 하는데 모기지 금리 3.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인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에 주담대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로금리라고 하는 그 미국조차도 모기지 금리는 그렇게 높은데 왜냐하면은 그 모기지에 대한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계산하니까 네. 그리고 80% 90%까지 빌려주니까 너무 많이 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컨셉이냐면은 10억 원 주택에 6억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아무리 역사상 아무리 블랙스완이 와도 얘가 6억 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그 6억에 대해서 완전 프라임 금리를 줄게. 너 차주 신용과 상관없이 2.5%로 준다. 이런 거니까 한국이 대출 한도는 적지만 너무 우호적인 그 주담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2%대 주담대 빌리러 다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빌려지면은 일단 그거는 미국보다 양호한 그 신용인 거거든요. 심지어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의 80%까지 전세 보증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돈 빌려줘도 보증 기관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걸 떼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전세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가계신용 관리를 한다면은 바로 그 DSR에 전세금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 낀 갭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3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억 주택에 7억 전세를 끼고 샀어요. 7억 원의 전세는 임차인이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저의 채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의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거는 가산이 안 되고 있어요. 부의 부채인데요. 그러니까 제 장부상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가산이 안 되고 있는데요. DSR 관리에 이게 근데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갑자기 실현 부채가 되잖아요. 그럼 당장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DSR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DSR에 반영해야 그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총 부채의 총량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 안 하니까 전세 끼고 한 10채 사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2, 3억 자본 가지고 뭐 굉장히 소액 부동산 10채씩 사면서 전세 총액은 25억이고 시가는 30억이니까 5억 원 정도로 5천만 원씩 10채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25억을 돌려줘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건데 DSR은 노반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 정책에서 DSR에 전세로 낀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할증이든 그러니까 할인이든 뭐든 해가지고 부의 부채 현실화 가능성을 넣어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잡히겠죠. 결국 거기까지 반영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정치하게 제도가 실행이 돼야 이런 그 유동성을 제대로 산업적으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 풍부한 유동성이 또다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고 질문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회수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수 시스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50이 80이 됐잖아요. 현재까지에 대해서 어쨌든 다주택자는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다시 80이 90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얼마든지 유동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를 그러면은 결국 회수 시스템 돌아가니까 50이 90 되면 90 기준으로 회수하니까 회수가 되긴 되는데요. 주택 가격 안정화랑은 또 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 시스템은 가격 안정화랑 약간 별개여가지고 그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과 유동성 억제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하지 않습니까? 공급은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문제 없다고 보시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다 문제라고 하니까 아주 큰 공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급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시점에는 정말 작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작동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밀려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싶다면은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을 이제 빠른 속도로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명목상으로는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가게가 그러니까 소위 패밀리 뱅킹 활용해가지고 부모님이 지방 사시는데 자녀는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지방 주택에 대해서 주담대 받으라고 하고 그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 지원해주면 차용증 써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역시 뭐 DSR이나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부의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부의 차입금 제도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 그 710 세금 규제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파트나 이런 뭐 다주택자는 잡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느슨해지거나 규제가 새로운 게 별로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중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요. 저도 갈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또 새로운 규제책이 또 나올까요? 그게 이제 심화되고 하면은 보시기에. 뭐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난 20번 넘는 대책에서 네네. 그런 풍선 효과는 항상 있어 왔는데요. 네네. 어떤 과거에 그거 제가 이번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네. 굉장히 시장 교란 요인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출 규제 완화나 강화 이런 것들은 지역 구분이 없었거든요. 네. 지역 구분이 없었고 일제히 전국 적용이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2007년 4월에 전국 적용, 물론 분상제 시작은 일부 지역이었지만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전국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이번 달 말에 적용하는 것도 서울 13개구하고 이제 경기도 몇 개 도시 지역에 뭐 38개 동의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1주택 갭 투자가 문제가 되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 그럼 비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해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비투기 과열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위 조정 지역, 조정 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주택을 전세 기후 갭 투자하면 되니까 아까 1주택 갭 투자는 그럼 이런 데 가서 하면 되겠네요. 앤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매입형은 없었는데 그러면은 단독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매입형은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를 사가지고 주임사 등록하고 이제 꼴 다 빨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 가계 유동성은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매시브한 마켓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렇죠. 사실상 시가총액의 원천이고 단독주택 시장은 적거든요. 그러나 유동성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저 시장에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 시장 역시 상당히 높은 뭐 가격 상승률이라든가 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할 거면 다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네요. 제 그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임대차 3법하고 전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달 중으로 지금 임대차 3법 통과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근데 그럴 경우를 이제 예상해 가지고 전세 시장들이 상당히 지금 좀 시끄럽게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소급, 말하자면은 임대기간 자동 연장하고 임대료 5% 상한하는 이거를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인데 그 부분 어떻게 일단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법 통과 이후에 소급하냐 마냐요? 저는 그런 소급은 안 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 할 걸로? 법 시행 이후에 계약하는 것부터는 적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그게 합리적인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여당 관계자 말 인용해 가지고 뭐 이제 몇몇 언론에서 그 소급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기사화가 되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여쭤본 건데요.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소급 적용은 안 할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규 임대차 계약부터는 적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약간 트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일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갈아버리겠죠. 당연히 교체해가지고 나가세요. 그렇겠죠. 새로 받겠죠. 높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전에 수립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뭐 소급하는 거는 좀 그건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그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연장을 할 때 그때 그 전세 가격이 23%인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오긴 했는데 좀 이제 재밌는 거는 15년부터 전세 가격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매매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매매랑 전세는 늘 반대로 갔거든요. 근데 08년부터 14년까지는 매매가가 너무 안 오르고 뭐 심지어 하락하고 전세는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막 70, 75 이렇게 붙었고요. 평균으로. 그래서 특정 단지 가보면 전세가율이 90%인 단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도 뭐냐면 전세가가 매매가 추월한다. 있었어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가가 더 높아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뉴스테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해서 전세가를 통제하자 해가지고 그런 제도가 등장을 한 건데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15년부터 20년까지 매매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도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어쨌든 가격 조정이 나왔던 지역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명목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반대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임대차 3법이 등장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임사는 이제 한번 어쨌든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월세 3법이든 4법이든 이런 게 등장할 만한 타이밍이고, 그래서 이거가 도입이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단지 막 그런 포커스를 갱신이냐 만이냐 소급이냐 아니냐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갱신한다 하더라도 이제 1회에 받을 수 있는 그 임차료 상승폭이라는 게 물론 이제 높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제한 없이 계속 올릴 수 있는 시스템과 그냥 계속 이제 갱신 임대차 때 5%로 이제 해야 되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임대차가 높은 게 계속 유지가 되라는 법도 없고 그 임차인이 퇴거했을 때 그 높은 가격 임대차가 시장 임대차가 아닌 경우에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행 조정 성격도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임대 3법이 하반기에 정말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제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정말 현재 그 정책들 보면은 항상 구멍이 있었잖아요. 구멍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되게 이제 이런 거에 치밀한데 가족 간 임대차에 대해서도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컨셉은 이런 겁니다. 모든 임대차를 신고해라. 왜냐면 현재 임대차 신고가 들어오는 게 전체 임대차의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임대차가 많은데 어떤 임대차가 신고하냐면 무상 임대차, 가족 간 무상 임대. 부모 명의 다주택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자녀 중에 한 명이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뒀을 때 그 자녀가 다주택자이고 형제 자매를 거주하거나 부모를 봉양하거나 이제 이런 가족 간 임대차가 전체 임대차의 15%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그냥 효를 중시하는 한국 컨셉상 가족 간 임대차는 그냥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증여죠. 실질적으로는 증여지만 넘어가고 있는데요. 모든 임대차를 일단 신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가 심지어 빵원이라고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임대차에 대해서 갱신을 할 때마다 5% 상한제를 둬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고제 형태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모든 임대차에 대한 신고는 또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가족 간의 자산의 그런 어떤 이전에 대한 경로가 열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왜 이렇게 꼼꼼하게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자금 유동성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제 뚫고 지나가니까 그걸 규제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론 임대차 3법이 이제 마련돼서 그나마 지금보다 훨씬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전세 값이 막 오른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어떤 단기 대책은 따로 뭐 없을까요? 지켜볼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도 올랐고요. 매매가가 오른 만큼 전세 가격도 작년에서 올해, 그러니까 갱신 계약할 때 전세가 체감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 똑같은데 2년 전 주택 가격과 지금 주택 가격 비교해 보면은 매매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올랐고 매매 가격도 올랐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 상승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가팔랐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둔화가 15년부터 거의 이제 둔화가 되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매매가 상승률만큼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체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갑자기 전세 가격을 어떻게 낮추자 이런 컨셉보다는 이제 그렇게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공급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임대료가 불안해지는 부분에 대한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임대 3법 도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런 시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판 마케팅이 돼버리니까요. 임대 3법 도입하면은 임차료 못 올리니까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막 지금 올리세요라는 그런 느낌의 절판 마케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는 것 자체를 뭐 막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20년 7월부터 20년 8월까지 임대 3법 개정 전까지는 전월세 계약 갱신 금지. 뭐 그거 다 걸어가지고
이제 만기가 강제 만기 돼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절판 마케팅으로 경제 주체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죠. 빨리 법이 빨리 나와야 된다. 지금 일단은 뭐 쭉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보유를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법안들도 속속 통과되고 있고 공급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향후 일단 2, 3년 정도로 봤을 때는 이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2, 3년이요? 네, 2, 3년 이내 정도로 해서. 왜냐면 공급이 본격화되는 거는 한 2025년은 돼야지 3기 신도시도 공급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 역시 굉장히 금융시장의 면모를 닮아가고 있는데 이미 금융시장이고 심지어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의 특징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호재와 악재를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임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채 더 사면 아우 너무 취득세 높고 보유세 장난 아니고 양도시 80% 아우 너무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지금부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중치는 다르겠지만 미래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택 공급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종합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 그 국가 성장에 맞춰서 그냥 상승해 왔고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 뭐 GDP라든가 유동성에 맞춰가지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는 그거를 궤도를 이탈해서 초과 상승을 했어요. 소득 대비 초과 상승을 굉장히 높은 속도로 했고 그래서 가격 조정에 그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조정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막 시점까지는 못 맞출 것 같고요. 그러나 2년 안에 뭐 2, 3년 안에는 그런 조정이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그럼 뭐 집 사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자신의 전체 자산이요. 부동산이 100%라면은요. 부동산이 변동성에 따라서 자산 전체 그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요. 위험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는 게 맞고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산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자산이 있어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거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뭐라 그럴까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막 이런 조정기를 따져가지고 안 사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다 부자 가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어쨌든 거주 목적을 달성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진짜 어포더블한 가격의 주택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투자 성과가 높은 그런 주택을 찾아서 접근하시기보다는 본인 거주 지역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소득과 구매력과 자산 규모에 맞춰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조정기가 온다면은 취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뭐 개인을 좀 떠나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부동산에서 이제 미분양 같은 걸 사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주로 뭐 오를 것이라고 보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말하면 사실상 거의 어렵게 되니까 이제 건설 회사 입장에서 집을 지어서 이걸 팔게 되면은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는 지역도 많고 또 이게 미분양이 나면은 별 대책이 없고 이런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들 같은 경우가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투자 내지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예측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건설 경기 전체가 우리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는데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은 건설 경기 위축이 만들어낼 잠재적인 문제보다 주택 가격이 50에서 80으로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경기 위축되는 문제는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는 그에 따른 걸로 나중에 또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50, 80 간 거에 대해서 회수 시스템 작동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작동하는 그런 물꼬를 바꾸기에는 그냥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큰 쪽이 이제 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은 잡자. 그러면 건설 경기 위축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건설 경기 지금 위축이 아니고 건설 경기 엄청 호황입니다. 지금 물론 호황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이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태를 감안할 때 좀 더 빨리 좀 약화될 우려는 없는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냥 건설 부분은 이제 건축, 토목, 주택 세 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택 부분에서 일부 위축은 있겠지만 지금 SOC다 뭐다 해서 토목 쪽에서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전체 건설 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택사업 위주의 기업들은 약간 위기가 찾아온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주택사업 영위했던 기업들은 지난 5년간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 상태가 된 상태여가지고 뭐 한두 해 정도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뭐 당장 과거 금융위기 때 같은 그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게 전국으로 적용이 된다거나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을 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분상제는 원가에 분양하라는 거니까 마진이 없어져서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라졌을 때는 민간 사이드의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도 요새는 공공 민간 믹스로 공공 재개발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공공 재개발을 받아들일 유인이 어쨌든 생긴 거죠. 순수 민간으로 진행하면은 분상제라서 원가 마진이 없는데 공공 받아주면은 마진 훼손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니까 마진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은 일제히 막 공공이 개입하니까 뭐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마진 더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조합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재개발이 이제 돌아가면서 민간 사이드가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약간 혼재된 형태의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그냥 주택가격 공급이 무조건 안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단독주택 주임사 제도가 살아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빌라 건설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사이드의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갈 만한 요인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기존 주택 아파트를 매입해서 다주택하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런 쪽으로는 투자 수요가 일제히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 부동산 대책 이것 가지고 시끄러웠는데요. 저희 위원님이 보시기에 일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기본적으로 몇 개 어떤 틀을 갖다 잡아주는 게 좋은지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가게가 뭐 가게 소득도 하고 가게 재무 활동도 있고 또 가게 투자 활동도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좋든 싫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되고 주거 안정성 문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그 자체는 생산성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물론 임대 사업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가게가 주택에 과도하게 그 투자 활동을 집중하는 것 자체가 전체로 보면은 뭐 아주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미리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주택가격이 올랐을 때 실패했던 게 DTI, LTV가 너무 늦게 나왔다는 거고요. 2000년대 초반에 가계를 대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대출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늦게 대응을 했다는 거고요. 이미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특히 주택들은 표준 평형을 갖고 있고 상당히 높은 유동성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 비례해서 금융시장과 동등하게 생각해서 그런 형태의 제도들이 나와줘야지 되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있는 선행매매 금지, 내부정보 유통 금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어디 개발하는데 미리 먼저 알아가지고 도시 뭐 도계위원이나 막 그런 관련 사업자들이 어디가 해제가 되면 미리미리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정보에 의한 사익 편취가 현재 부동산에 만연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컴플라이언스가 올라가야 되는 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가게가 여기에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도록 가게의 그 DSR에 현재 모든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인데 그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두는 게 아니고 전세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긴 하더라도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전세금을 DSR로 반영하게 된다면 걔는 그 개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자동으로 찾아오거든요. 전세대출 총액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반영이 되면은 걔가 몇 개까지 올리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는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장은 그 710 투자 회수 시스템과 네. 주택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여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네. 자, 오늘은 그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촉발된 이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분석과 그 해법 그리고 큰 틀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오늘 부동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해법도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 최상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